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휴가 얘기에다가 화채까지 먹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연이 있는 화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휴가를 오늘은 휴가 아니야.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거야. 아니 한 번 내면 낸 거죠. 아니야. 충북 증평하고 음성에서 수해 지역에서 구입한. 이번에 아주 수해가 심했던 그 충청북도의 청주, 괴산, 그리고 또 천안, 충남 서천안 이 세 군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재가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여 년 만에 수해 때문에 떨어지고 물에 잠겼던 과일들이 대통령의 회의 석상에 오른 겁니다. 아마 김정숙 여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는 대통령한테는 이제 보완제이기도 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정말 상당히 강력한 무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만약에 이 회의에서 이 침수 지역의 이제 과일로 화채를 먹는 모습을 보면 충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기억 속에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프랑스, 이탈리아를 가서 이걸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은 화채만 낸 게 아니라 직접 김정숙 여사는 현장 가서 4시간 동안 고무장갑 끼고 어쨌든 간에 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못 갔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가서 그 정도 노력 봉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김정숙 여사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복숭아는 낙과이고요. 블루베리하고 수박은 침수당했던 과일입니다. 직접 구매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증평의 블루베리와 이제 네. 음성의 수박, 복숭아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화채를 만든 것인데 네. 사실은 더위에는 화채가 최고죠. 근데 이제 이런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영부인이 여사가 내준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중앙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가니까 뭔가 제대로 보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거의 보상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기관 시설을 우리는 다시 재건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좀 지원이 가고 이런 거지 실제 혜택이 많지 않아서 네. 특히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풍수의 보험에 들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도와줘도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좀 걱정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라서 참 큰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조선시대 봐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왕도 가뭄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반찬 가지수를 줄였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애민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정치라고 하는 본류는 국민들이 같이 아파할 때 그 함께 지도자가 한꺼번에 함께 아파하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화채를 그 수해 지역에 있는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가 또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 그 틈새를 다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자유로운 소통, 편안한 소통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이뤄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기업 총수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 잔, 그리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격이 없는 소통 일구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펼쳐질까요? 카메라 바깥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봤던 김영철 씨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얘기하니까 오빠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찍으세요 해서 맨 앞에 날 서 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갔어. 나한테 아직 안 갔어요. 그런 거야. 자꾸 물어보는 게 좀 갔으면 하는데 끝났으면 좀 갔으면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아니 바쁜 줄 알았겠지. 연예인이 아직 안 바쁘다고 갔겠지. 생각했는데. 대통령 함부르크 가시죠? 했더니 아까 사진 못 찍었는데 저 셀카 찍어도 돼. 아까 왜 안 찍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혼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혼자 아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 못해가지고 네, 다시 셀카 찍을게요. 제가 먼저 셀카 찍을 때 한 3개 정도 찍었거든. 그 3개 찍어주고 고생했다고 딱 해주시더라고. 맥주 한 잔 시켜놓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펼쳐지게 되는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입니다. 세븐브로이라는 이 소상공인 분이 직접 만든 정통 수제 맥주까지 생맥주 기계가 들여올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커피만 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따라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일단 이 소상공인이 만든 이 기계가 있으면 직접 호프 미팅에서 대통령이 먼저 아마 직접 따라서 마실 겁니다. 그러면 네. 아마도 기업 총수들도 대통령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그 과거에 좀 권위적인 대통령하고 차이도 있지만 지금 일반 국민 중에서 셀러리맨들이 보고 있으면 네. 저게 우리 직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 아닌가?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김소연 사수석이 휴가 낸 줄 알았더니 나온 걸 보고 당신 이걸 징계받아야겠네. 왜 나와서 하는 걸 보면요. 일반 직장에서의 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저 장소도 대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이 부르면 대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낄 텐데 만약 저런 식으로 네. 생맥주를 직접 따라 마시고 따라주고 하는 분위기가 하면 아마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호프타임은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으로 네. 한번 이제 기업인들하고도 격이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 후에 그 후보들끼리 이렇게 호프타임을 했는데 네. 그때 사실은 굉장히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저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호프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은 정책팀, 조직팀 모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들까지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우리도 기업인들과 이런 모습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호프타임을 좀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맥주를 잘 드시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스토리가 줄줄 나오네요. 맥주를 저는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주량이 네. 얼마신지는 모르겠는데 한 소주 한 병 정도? 그 정도라 그러고요. 맥주를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술자리를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스타일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호프타임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청와대가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재계서열 14위 기업 내에 오뚜기라고 하는 자산순위 232위 기업을 거기다 넣고 네. 232위 오뚜기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세를 전체를 다 피하지 않고 1,500억 원을 냈다고 하는 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도 네. 굉장히 이것도 신경을 쓴 배려를 한 점이 보이는데요. 이게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2개 맥주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거든요. 네. 2011년부터 일반 기업한테 맥주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1호 기업이 바로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기업이고요. 라거 계열의 맥주만 생산을 많이 하는데 에일 계열의 맥주를 또 생산해서 또 요즘 편의점에 이 지역 명칭을 딴 맥주를 또 출시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왜 또 이 기업을 선정했냐 하면은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 정규직으로만 채워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없는 기업이다. 이 두 가지 상징성 이걸 좀 노려서 일부러 맥주도 이쪽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펀드까지 선물 준비했던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의 회사가 만들어주신 맥주 말이죠. 음식도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셰프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친환경 재료 요리가 올라가나요? 임지호 셰프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 방송가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일종의 치유로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네. 장면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 끝난 후에도 사실은 음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줬던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셰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참석하는 기업들은 참석 대상 편의하세요 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상당히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모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후문입니다. 저런 음식, 요리, 맥주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긴 걸 보면 보따리 얼마나 풀어야 할지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업 총수들이 저기서 소상공인이 만든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같지만요. 저기는 상당히 많은 공 들어갔고 또 하나는 청와대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있대지만 반대로 네. 청구서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총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나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 3, 5, 7, 9 이렇게 홀수 순위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은 1위기 때문에 내일 나오고요. 2, 4, 6, 8 쪽 이쪽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눴는데 현대차의 이제 정몽구 회장이 사실은 고령이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좀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말씀하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인 정의성 부회장이 대신 나온 거고요. 다만 최태원, 신동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이도 네. 젊지만 나름대로 한번 오늘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직접 나오겠다. 나이는 좀 드셨지만 LG 구본준, 나이는 좀 어리지만 9번준 부회장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오겠다고 희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의 청와대와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번만큼은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 만날 경우에 과연 자유롭게 하겠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진 숙제입니다. 저는 제발 오늘만큼은 좀 자유롭게 할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근데 참 쉽지 않을 예.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벌써 떠나는 기업도 생기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격이 없는 자리라지만 미묘한 긴장이 흐르지 않을까 해서 과연 대통령 앞에서 받아 적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직접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저 자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담 갖고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뭘 한다 이러면은 뭐 와서 뭐가 대화해서 그 해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이미 많이 해결을 하고 오죠. 그만큼 이제 청와대가 갖는 무게감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시는 뭐 재벌 총수분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제 뭐 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 이렇게 해서 다 밝혀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뭘 어떻게 기조를 바꿔야 될지 기업들도 이미 다 이제 구상은 가지고 있으되 이제 다만 알고는 오지만 네. 동시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도 좀 할 말을 전달하겠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미리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양쪽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단에게 수제 맥주, 치킨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75분 동안 하겠다지만 마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술도 좀 더 많이 먹어도 좋겠다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관계도 편안해지고 어깨동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안가 같은데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막 따져가면서 얘기하듯이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금방 불이익 줄 것처럼 이런 분위기는 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대통령이면 대통령이고 재벌 총수면 총수인 네.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첫 모임에는 아마 좀 서먹서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임을 진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주 가져서 기업체 총수라든가 뭐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서로 얘기하면서 의견을 접근해가는 그런 것 좀 모범적인 모습을 좀 앞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청와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청와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대형 마약 연루 의혹에 쌓여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방송은 마약 공급책이 이시영 씨의 이름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시영 씨는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던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근에 그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이제 실검 1위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추적 60분이라는 KBS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약 공급책이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시영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그 사건 때 우리가 알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연루돼가 그때 논란이 됐던 그 큰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담당 검사 측은 확실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시에도 SNS에 그런 소문들이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안 한 거지. 또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시영 씨를 빼줬던 검사는 영전됐다고 하는데 또 검찰청은 그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자리 동부지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결국은 팩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했다는 거는 폭발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깃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되는 물증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공영방송 KBS가 이 정도 보도했다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 물증이라든지 이게 아마 사실 논란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공영방송 KBS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에 굉장히 훼손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은 그 방송사도 뭔가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추론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좀 진척을 내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이시영 씨가 DNA 조사도 뭐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이제 제소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 검사 다 받고 KBS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일종의 이제 진실 게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가 전혀 근거 없이 보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이제 위법성 조각사회라고 해서 KBS가 충분히 그럴 만큼의 보도를 할 만큼의 어떤 근거를 나름대로 만드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을 그렇게 쉽게 보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 관련자들 특히 이제 마약 네. 공급책이라고 하는 서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 씨와 이시영 씨의 얘기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서로 있어요. 엇갈리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마약 공급책 서 씨에 따르면은 그 친구인 건 맞다.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술 마신 적도 있는 정도의 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 이번 보도를 할 때 나는 마약을 해본 적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약을 공급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나는 친구다. 저 이시영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이시영 씨는 마약 공급책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실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오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시영 씨입니다. 지금 당시에 검찰 관계자는 입단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보복, 서서히 시작이 되는 싹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네. 측근들이 이시영 씨에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공식적인 어떤 문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영 씨가 KBS가 이제 마약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클럽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던 수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마약을 했다고 하면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찾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쪽의 관계자한테 멘트를 따는데 이분 발언이 이런 겁니다. 자,
과거 대통령 아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클럽 관계자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오고 언제 봤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저분이 저 자리에서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KBS라는 공영방송의 어떤 이 방송 준거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여부를 갖다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언론중재위원회든 민형사상 소송이든 간에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관계자들 멘트를 이렇게 좀 따는 거는요. 물론 판단은 법정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의 태도로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뭐 공영방송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송을 했을까? 네. 뭐또 그런 의혹을 많이 갖기도 하죠. 그러나 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이제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거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전직 대통령 아들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아들의 사생활과 관해서 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건 사실이고 다만 어느 그 하나 정확하게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양측 KBS 측과 네. 당사자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이 일종의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확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이런 논란거리가 사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뭐 적폐청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다 이렇게 드러나야만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서도 좀 우리가 이제 이 진실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결국은 수사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영 씨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민형사, 특히 형사상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명박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 방산비리면 방산비리 뭐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걸 수사를 해야죠. 다만 그렇지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성 필요 이상의 것들은 이쪽도 지금 여권도 좀 자제하는 게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문제는 진실을 누가 갖고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KBS가 보도할 때 정말 진실에 근거해서 보도했다면 이시영 씨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 어쨌든 법정에서 사실이 가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어찌 보면 백잔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 일을 결국 그 다음 정부 때에서 다시 들춰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복성의 어떤 그 성격을 띠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망신 주기를 한다거나 그 피의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막 폭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외부에 일부러 흘려가지고 사건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공법으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고 그 절차들도 제대로 준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들춰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정치적 공격을 해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풍의 시작일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반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들어갈 때는 수갑을 찾던 조윤선 전 장관이 나올 때는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거죠. 운명의 두 사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희비가 엇갈리던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권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증만이죠. 위증만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석방이 된 계기가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김기춘 이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과 위증이 같이 유죄가 되면서 3년이라는 징역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한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어떤 진실에 눈을 감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이전에 촬영이 됐던 모습인데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이후에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집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함께 공판에 참석해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저는 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난 뒤에 박성엽 변호사가 사연이 났습니다. 어쨌든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갖다 그쪽에서는 듣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의 옆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 조윤선 전 장관의 이 혐의 또는 무죄는 됐지만 블랙리스트에 어쨌든 무죄 혐의로 판결은 났지만 관여의 한 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참 인생사라는 것이 결국 어려울 때는 옆에 누가 있는가. 어쨌든 박성엽 변호사 많이 생각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점도 참 동의를 하고요. 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윤선 장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네. 찾아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뒤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따라간 그런 죄는 있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전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꾸민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그때도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판결이 아마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일단 죄는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은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볼 거라 그렇게 봅니다. 여론은 지금 상당히 격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와 동시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고요. 박성엽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남편이었습니다만 아무도 듣지 않아줬는데 많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오늘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 때 그때 이제 조윤선 전 장관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할 정도로 최후 변론을 굉장히 부인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보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 부인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엄연히 엄존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실행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장관으로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그걸 묵인했다고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주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토록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얘기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죄가 나옴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만드는 지시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 구치소에서 나와서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파란의 재판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요.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서 정성스럽게 참배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의 같은 대학 동문이기도 하는데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의 경우에는 꽃이라 부르지 마라. 요즘 등산하듯 보폭을 연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았던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날아오르려면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날개가 최근에 보수 대통령의 실패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날개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관심과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정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보정당인 호남 그리고 5.18 민주화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래 광주를 좀 자주 가시는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분이죠.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주 가신 분은 아니지만 자주 가신 분처럼 오늘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는 그 말이나 행동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그것으로 정치를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자주 안 갔지만 오늘 가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왠가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을 것은 안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보수 세력도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고 또 보수 세력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또 보수 세력 자신도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른정당과 이해운 대표가 늘 주장했던 따뜻한 보수, 그다음에 혁신하는 보수 그런 모습이 저런 데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운 네. 대표의 오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될까요? 가능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운 대표가 이제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치면은 네. 사실상 18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개헌선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공감대가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5.18 정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5.18 정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던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당제에서 아무래도 여권에서 조금 입지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